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스타일겐 버전 2입니다. 본 논문은 CVPR 2020년도에 발표되었고요. 흔히 스타일겐 2라고 불립니다. 논문의 full name은 Analyzing and Improving the Image Quality of StyleGAN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를 이용하면 다양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전부 스타일겐2에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들이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제로 존재할 법한 그럴싸한 고해상도의 이미지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그 별명인 스타일겐2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스타일겐을 개선한 논문입니다. 즉 기존의 스타일겐보다 더욱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부드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스타일겐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기존 아키텍처가 갖는 그러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blob-like artifact와 phase artifact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두 가지 아티팩트는 말 그대로 생성된 이미지가 자연스럽지 않고 인공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는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스타일겐2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인버전이 더 잘 동작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인버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함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생성자를 학습한 뒤에는 임의의 노이즈를 입력으로 넣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생성자를 거쳐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반대로 우리가 한 장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는 과정을 흔히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논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한 과정을 단순히 매핑이라고 쓴 논문도 있고 본 논문에서처럼 인버전이라는 표현을 쓴 논문도 있고 인코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스타일겐2는 기존의 스타일1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욱더 높은 품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즉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되 만들어진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다양한 아티팩트를 제거했으며 인버전 또한 더 잘 동작하기 때문에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그러한 이미지에서 특정한 특성을 변경하거나 하는 매니플레이션 과정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논문인 스타일겐2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트룬케이션 트릭에 따라서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GIF 이미지는 트룬케이션 트릭에 따라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트룬케이션, 즉 잘라내는 것을 많이 할수록 평균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워지고요. 값이 클수록 더욱 다양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값이 0일 때는 완전히 평균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대신 다양성은 사라지겠죠. 하지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평균에서는 멀어지지만 다양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값이 작을수록 더욱더 그럴싸한 자연스러운 적은 양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는 높아지지만 반면에 이미지의 다양성은 제한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값이 높다면 베리에이션은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만 더 아티팩트가 자주 발생할 수 있겠죠. 즉 평균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미지를 더욱 어색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아티팩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퀄리티를 더 높일 것이냐 아니면 이미지의 다양성을 더 높일 것이냐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트룬케이션 트릭이고요. 이미 잘 학습되어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렇게 트룬케이션을 얼마나 적용할지에 따라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퀄리티를 선택할 것이냐 혹은 베리에이션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루는 스타일겐2 논문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겐 분야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라고 불리는 논문은 겐이라고도 불리고요. 어떤 분들은 간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겐은 생성자와 판별자 두 개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성 모델이고요. 하나의 목적 함수를 통해서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생성자인데요. 나중에 학습이 다 되고 나면 이 생성자만을 이용해서 실제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판별자는 생성자를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적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러한 목적 함수를
생성자 입장에서는 미니마이즈하고 판별자 입장에서는 맥시마이즈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생성자는 이러한 값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하고요. 판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값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터는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인스턴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인스턴스는 사진 한 장과 같이 하나의 데이터 단위를 의미하고요. D는 probability를 내보냅니다. 즉 하나의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 입력 이미지가 얼마나 진짜 같은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즉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판별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고요. 이때 real 이미지에 대해서는 1이란 값을 내보내고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0이란 값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할 때 실제 데이터의 분포에서 매번 데이터 X를 샘플링해서 그것을 판별자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판별자이기 때문에 판별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 1이라는 값을 내뱉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P of 데이터는 실제 구현상에서는 말 그대로 데이터 세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데이터 세트에서 매번 반복문을 통해서 미니 배치 단위로 데이터들을 샘플링해서 판별자에 넣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하고 판별자를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에 대해서는 판별자가 가짜라고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고 1을 더해줘서 거기에 로그를 취한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0이란 값을 내보내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반대로 생성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값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왼쪽 텀은 컨트롤할 수 없고요. 이 오른쪽 텀에 의해서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가 판별자로 하여금 진짜라고, 즉 1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판별자를 속일 수 있는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잘 하고 나면 생성자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실제 리얼 디스트리뷰션의 이미지처럼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생성자가 실제로 이미지를 만들 때 입력으로 받는 벡터 Z는 레이턴트 벡터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임의의 가우시안 분포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노이즈를 샘플링해서 그것이 생성자의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시면 레이턴트 벡터인 Z가 제너레이터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가짜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가짜 이미지가 판별자로 하여금 진짜라고 분류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가짜 이미지와 진짜 이미지를 판별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이러한 목적 함수의 값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요. 반면에 판별자의 입장에서는 맥시마이제이션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해서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겐 아키텍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에 적합한 아키텍처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최근 아키텍처들은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에 기반하는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Progressive Growing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네트워크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붙여나가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논문이 PGGAN 혹은 ProGAN이라고 불리는 논문입니다. 말 그대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점진적으로 커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레이턴트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생성자는 4 곱하기 4짜리 결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판별자 또한 마찬가지로 실제 리얼 이미지를 다운샘플링해서 4 곱하기 4짜리 크기로 바꿔준 뒤에 생성자가 만든 4 곱하기 4짜리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의 다운샘플링된 버전을 입력으로 받아서 판별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상태로 학습을 어느 정도 시키고 나면 생성자는 4 곱하기 4짜리 이미지를 꽤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지겠고요. 어느 정도 학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어를 새롭게 붙여나가서 이제는 8 곱하기 8짜리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컨볼루션 레이어를 시간에 따라서 붙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매우 복잡한 네트워크를 학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습 난이도가 낮아지고 단계적으로 새롭게 많이 학습을 시켜야 되는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좋은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2배씩 너비와 높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는 1024 곱하기 1024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생성자와 판별자의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학습을 모두 마쳤을 때 고해상도 이미지를 적절하게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학습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시면 학습 시간에 따라서 레이어가 점진적으로 붙여나가지면서 전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점진적으로 겐 아키텍처를 키워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1024 곱하기 1024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에 대해서 판별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도록 만들고, 생성자는 이러한 판별자를 속일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 그럴싸한, 거의 리얼 이미지와 같은 그럴싸한 결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본 네트워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학습 과정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조금씩 붙여나가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 난이도가 낮고 결과적으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학습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본 피지겐 논문의 컨트리뷰션이고요. 다만 이러한 피지겐 논문은 단순히 하나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잘하지만 이미지의 특징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럴싸한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에서 안경을 씌우거나 혹은 모자를 씌우거나 하는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특징의 변형이 필요할 때 그러한 변형을 가하기에는 적절한 아키텍처가 아니라는 점을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피지겐 논문이 나온 이후에는 단순히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 뿐더러 그러한 만들어진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특징들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었고요. 바로 그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논문으로 추후에 스타일겐 논문이 나온 것입니다. 스타일겐은 다양한 스타일들을 섞어서 하나의 결과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특징을 제어하기 또한 간단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겐 논문은 CVPR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으로 고화질 이미지 생성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제안합니다. 이때 이전에 나왔던 피지겐 베이스라인 아키텍처의 성능을 향상시켰고요. 즉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드는 것 또한 더욱 잘하는 네트워크이고요. 뿐만 아니라 디스인탱글먼트 특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다양한 특징들을 서로 분리해서 더욱더 컨트롤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얼굴 데이터셋인 FFHQ를 발표했고, 이러한 FFHQ는 현존하는 사람 얼굴 이미지 데이터셋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좋은 데이터셋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상도 또한 고해상도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스타일겐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가짜 얼굴 이미지들이고요. 상당히 고해상도로 현실에도 있을 법한 수준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일겐 아키텍처는 디스인탱글먼트 특성을 더욱 향상시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개의 이미지에 존재하는 스타일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A의 다른 특성은 유지한 상태로 소스 B에서 콜스한 스타일을 가져와서 이미지를 합치게 되면 바로 다음과 같은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콜스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전체 이미지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스타일을 의미하는데요. 얼굴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는 얼굴의 모양이나 얼굴의 방향과 같은 정보가 콜스 스타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스타일계는 이처럼 여러 개의 스타일을 합쳐서 하나의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구성했습니다. 이때 각각의 스타일들은 최대한 서로 다른 특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러한 기능이 분리되어 학습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스타일겐이기 때문에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미지에 존재하는 스타일들이 있을 때 그러한 스타일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사이트에 방문해 보시면 두 개의 사진을 한 쌍으로 어떤 사진이 진짜인지 고르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한 장의 사진은 가짜고 한 장의 사진은 진짜인 형태로 이미지가 제시됩니다. 한번 스타일겐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얼마나 진짜 이미지 같은지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진짜 얼굴 찾기 게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타일겐 1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겐 아키텍처를 확인해 보시면 먼저 레이턴트 벡터인 Z를 입력으로 받아서 생성자 파트에서는 이와 같이 앞쪽 블록에서는 너비와 높이가 작은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고 뒤쪽 블록을 거치면서 점차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 즉 해상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전체 아키텍처를 구성합니다. 이때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업샘플링을 해서 너비와 높이를 증가시킨 뒤에 다시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시켜서 적절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개의 블록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겐 아키텍처고요. 스타일 겐의 경우 디스크리미네이터보다는 생성자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서 효과적인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레이턴트 벡터인 Z를 그대로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매핑 네트워크를 거쳐서 W 스페이스의 레이턴트 벡터로 변경해준 뒤에 이것을 별도의 아핀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블럭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즉 생성자의 입력으로 처음에만 레이턴트 벡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블럭마다 중간중간에 스타일을 주입시켜주는 방향으로 스타일을 넣어줄 수가 있고, 이러한 스타일들의 조합으로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스타일겐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Disentanglement Property인데요. 512차원의 Z 도메인에서 먼저 W 도메인으로 매핑을 수행한 뒤에 그러한 W 벡터가 생성자의 중간중간에 아핀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입력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즉 가우시안 분포에서 샘플링한 Z 벡터를 그대로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요. 매핑 네트워크를 거쳐서 계산된 W 벡터를 사용할 때가 더욱 효과가 좋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FID 스코어를 이용한 정량적 평가와 다양한 사진들을 눈으로 보고 비교한 정성적 평가를 모두 이용해서 더 결과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A 그림을 실제로 학습 데이터 세트에 존재하는 피처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Y축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X축은 짧은 머리와 긴 머리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긴 머리의 남성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이 구성될 수 있을 건데요. 이 경우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에서 노이즈 Z를 샘플링해서 그것을 입력으로 넣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피처가 인탱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할 때 레이턴트 벡터를 조금만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이미지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히나 많이 꼬여있는 리전에 대해서는 레이턴트 벡터가 조금만 변경되더라도 이미지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미지의 변화가 부드럽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가우시안 분포에 제한되지 않고 별도의 매핑 네트워크를 거친 결과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하면 이와 같이 조금 더 리니어한 스페이스에서 샘플링이 가능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W 스페이스에서의 레이턴트를 사용하면 베리에이션의 팩터가 더욱 리니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레이턴트 벡터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거나 레이턴트 벡터의 매니플레이션을 진행할 때 특징의 변화가 더욱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타일겐은 바로 이러한 매핑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더욱 리니어하고 덜 인탱글드 되어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이때 인탱글드란 말 그대로 꼬여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디스인탱글먼트는 이런 식으로 레이턴트 벡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스페이스가 꼬여있지 않아서 레이턴트 벡터가 리니어하게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스타일겐은 별도로 노이즈 벡터가 각각의 블락에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것은 더욱더 확률적인 특성이 결과 이미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한 스타일 정보가 블럭의 중간중간에 아다인 레이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레이턴트 벡터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가능한 형태로 하나의 텐서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더욱 성능이 개선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 얼굴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면 얼굴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얼굴형과 같은 공통된 부분은 충분히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미리 학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학습된 공통된 특징들은 내버려 둔 상태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들이 섞여 나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한 개인의 얼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별도의 학습 가능한
이미지의 유의미한 피처를 담을 수 있는 텐서로부터 출발하면 더욱 좋은 결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각각의 스타일을 블락 내부로 넣어주기 위해서 별도의 아다인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아다인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많이 사용되는 요소인데요. 이러한 아다인 레이어를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초기 스타일겐 논문에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사실 스타일겐2에서는 이러한 아다인 레이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름을 스타일겐2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지만 아무튼 스타일겐1에서는 이러한 아다인 레이어를 통해서 각각의 스타일이 블락 중간중간에 주입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구성됩니다. 이제 스타일겐 아키텍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아다인 레이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타일겐이 왜 스타일겐인지 알려주는 컴포넌트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스타일겐은 총 9개의 블럭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블록마다 스타일 정보를 2번씩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8개의 스타일 정보가 입력되는 거고요. 이때 스타일 정보를 어떻게 넣어줄 수 있냐고 하면 바로 아다인 레이어를 통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아다인 레이어의 풀 네임은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이고요.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때 어댑티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부터 스타일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에 맞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아웃풋이 다음과 같은 텐서라고 해볼게요. 이러한 텐서는 n개의 채널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i는 1부터 n까지로 해서 총 n개의 각각의 피처 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채널 단위로 노멀라이즈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각각의 피처맵마다 자신의 민과 베리언스를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제 각각의 피처맵의 스태티스틱스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 스케일링과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채널 단위로 스태티스틱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는 이유는 스타일겐 이전에 나왔던 스타일 트랜스퍼 논문과 연관성이 깊은데요. 스타일 트랜스퍼 방법 중에서도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바로 이러한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을 사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특정한 이미지에 대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뒤에 각각의 피처 맵에 대해서 그 스태티스틱스를 적절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해당 이미지의 스타일을 효과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본 논문에서도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하나의 작은 이미지가 존재할 때 그 이미지의 해상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스타일 정보를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생성자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즉,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레이턴트 W로부터 아핀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스타일 정보를 중간에 넣어주고요. 이때 스케일 및 바이어스 정보를 이용해서 피처 맵의 스태티스틱스를 바꾸도록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스타일 정보가 섞여 들어가는 방식으로 최종 고해상도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 최종 고해상도 이미지는 다양한 스타일 정보를 포함한 형태의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스타일겐 1에서는 노이즈에 대한 정보도 입력으로 넣어준다고 했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 이후에 노이즈를 엘러먼트 와이즈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미지의 해상도가 증가해감에 따라서 각각 컨볼루션 결과인 아웃풋 텐서에 노이즈가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노이즈는 확률적인 노이즈라는 측면에서 이미지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적인 측면이 이러한 노이즈로부터 입력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 얼굴을 생성하는 스타일겐 모델의 경우 사람 얼굴에 존재할 수 있는 주근깨나 머리카락의 배치와 같이 확률적으로 그날마다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 사진을 찍을 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얼굴의 주근깨나 여드름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건데요. 바로 그러한 확률적인 측면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타일겐 아키텍처에서 스타일과 노이즈 이 두 가지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가 각각 의미하는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타일의 경우 하이레벨 글로벌 어트리뷰츠를 담당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는 실제로 이 이미지가 어떤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의 하이레벨 피처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형, 포즈나 안경의 유무와 같이 하이레벨 스타일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반면에 노이즈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습 시기나 테스트 시기에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확률적으로 넣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굴 이미지에서 스토캐스틱 베리에이션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근깨나 스킨포와 같은 피부의 모공과 같이 확률적인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때 이 중에서도 앞쪽 레이어에 들어가는 노이즈, 즉 콜스한 노이즈의 경우 큰 크기의 머리 곱슬거림이나 배경과 같은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반면에 파인 노이즈의 경우 생성자에서 뒤쪽 레이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머리 곱슬거림이나 배경과 같은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레이어에 노이즈를 적용했을 때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스토캐스틱 베리에이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지 C는 파인 레이어에만 적용한 것이고요. 이미지 D는 콜스 레이어에만 적용한 사례입니다. 또한 스타일겐 아키텍처는 하이어러키컬하게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일겐에서 레이턴트 벡터가 의미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각각의 블럭마다 2개씩 스타일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 9개의 블럭이 있다는 측면에서 총 18개의 스타일 벡터가 입력됩니다. 이때 앞쪽에 있는 4개의 스타일 벡터는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아웃풋 이미지의 넓은 패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콜스한 스타일 정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얼굴의 방향과 같이 이미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규모의 스타일 정보가 이에 해당하고요. 실제로 이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 A에서 다른 스타일 정보는 유지한 상태로 이미지 B에서 어떠한 스타일 정보만 가져올 건지에 따라서 스타일 믹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미지 A에서 미들 스타일과 파인 스타일은 유지한 상태로 이미지 B에서 콜스 스타일만 가져오면 바로 이런 식으로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미지 B에서의 얼굴 방향과 같은 정보가 가져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스타일 벡터는 512차원 벡터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스타일 벡터가 총 18개 존재하게 되고 앞쪽 레이어가 더 콜스한 정보를 담당하고 뒤쪽 레이어는 더 파인 그레인드한 스타일 정보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파인 스타일의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스타일 벡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미지 패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색상 정보와 같은 파인 그레인드한 스타일 정보만 바꿀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서 스타일겐 논문에서는 디스인탱글먼트를 측정할 수 있는 2가지 성능 측정 지표를 새롭게 제안했는데요. 먼저 패스 랭스고요. 이것은 두 벡터를 인터폴레이션 할 때 얼마나 결과 이미지가 급격하게 바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고요. 이어서 세퍼러빌리티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각각의 어트리뷰츠가 얼마나 선형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을 쓴 사람 얼굴을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들을 여러 개 찾은 뒤에 마찬가지로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진 어트리뷰츠가 서로 다른 이미지가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얼마나 선형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매트릭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2가지 새로운 성능 측정 지표를 제안했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잘 알려진 성능 측정 지표인 FID로 보았을 때에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FID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잘 알려진 성능평가 지표로서 값이 낮을수록 더욱 결과가 우수한 건데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패스 랭스와 세퍼러빌리티 측면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본 논문에서 별도의 매핑 네트워크를 거쳐서 얻을 수 있는 W 벡터의 공간, 즉 W 스페이스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거나 이미지를 변형할 때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이턴트 벡터 인터폴레이션은 어떻게 수행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메서드를 이용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은 단순하게 A와 B를 있는 직선에서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확인하며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스피어리컬 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은 구면을 따라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폴레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일겐에서 제안한 퍼셉추얼 패스 랭스의 경우 바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2개의 레이턴트 벡터를 보관할 때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는지 체크할 수 있는데요. 본 논문의 메서드를 확인해 보시면 예를 들어 W 스페이스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한다고 하면 일단 매핑 네트워크를 거쳐서 W1과 W2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T라는 거는 이 중간 위치에서 어떤 시점에 포인트를 가져올 건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T 플러스 입실론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레이턴트 벡터가 얼마나 의미적으로 다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제너레이터를 거쳐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에서도 제너레이터를 거쳐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러한 두 이미지를 각각 VGG 네트워크에 넣어서 두 이미지의 피처가 얼마나 다른지 그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할 때 이미지가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이처럼 VGG 상에서 피처 간의 거리가 좁다는 것, 즉 디스턴스 값이 낮다는 것은 이미지가 부드럽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Z 스페이스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는 경우 구면 선형 보관을 이용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며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거쳐서 만들어진 두 이미지 사이에서 피처 디스턴스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W 스페이스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할 때 보다 이미지가 부드럽게 잘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스타일게인2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하는 스타일게인2의 컨트리뷰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스타일게인2에서는 스타일게인1과 마찬가지로 Z 스페이스가 아닌 W 스페이스에서의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Z 스페이스에서 W 스페이스로 매핑해주는 매핑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또한 스타일게인2에서는 기존 아키텍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스타일게인1은 단순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들기엔 적합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스타일게인2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를 개선합니다. 먼저 스타일게인1에서는 아다인 스타일 트랜스퍼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아다인 레이어 때문에 블럽-like 아티팩트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스타일게인1에서는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을 사용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사용함에 따라서 얼굴의 특정 부분이 고정된 위치를 갖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미지를 서서히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머리카락이나 얼굴 모양과 같이 전반적인 얼굴의 스타일들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치아나 눈동자와 같은 일부 요소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고 고정되는 문제가 발생되곤 합니다. 스타일게인1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를 페이즈 아티팩트라고 하고 그러한 문제 또한 스타일게인2에서 개선합니다. 또한 스타일게인2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먼저 Path Length Regularization인데요. 이것은 W 스페이스에서 고정된 만큼 레이턴트 벡터를 이동시키면 그것이 이미지 스페이스에서도 고정된 만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인코리지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레이턴트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할 때 이미지가 부드럽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다른 말로 하면 W 스페이스에서 레이턴트 벡터가 존재할 건데요. 이러한 벡터가 다양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때 고정된 크기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것이 제너레이터를 거쳐서 만들어진 이미지에서도 고정된 크기만큼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W 스페이스에서 X만큼의 스텝 사이즈로 이동을 했다면 생성된 이미지 또한 특정 Y만큼의 정도로만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예를 들어 W 스페이스에서 두 개의 포인트에 대해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고정된 크기만큼 반복적으로 스텝을 밟으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중간점 위치에서 제너레이터를 거쳐서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서서히 부드럽게 변경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미지를 매니플레이션 할 때, 즉 레이턴트 벡터를 조금씩 바꾸어서 실제로 생성되는 이미지를 시멘티컬리 변경하고자 할 때 인간의 눈에 급격히 변화하지 않고 부드럽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자로서 가질 수 있는 더욱 좋은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사람의 얼굴 이미지와 나이가 많은 사람의 얼굴 이미지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미지가 거의 변화되지 않다가 급격하게 나이가 변화하는 형태로 이미지가 변경된다면 그러한 급격한 변화는 이상적인 인터폴레이션이 아니겠죠. 나이가 서서히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도록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Path Length Regularization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매니플레이션 할 때 보다 부드럽게 이미지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를 레이턴트 벡터로 인버전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또한 제안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얼굴이 있을 때 이러한 사람 얼굴을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찾은 뒤에는 이러한 레이턴트 벡터를 조금씩 변경해서 이러한 얼굴에 대해서 성별을 바꾸거나 나이를 바꾸는 등으로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버전 알고리즘 또한 다양한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스타일겐2에서는 새로운 제너레이터 아키텍처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레이턴트 벡터로 인버전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또한 제안합니다. 스타일겐2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스타일겐2까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PG겐이 나오기 이전에는 어떻게 고해상도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겐 분야에서는 어떻게 고해상도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PG겐은 1024 곱하기 1024 수준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 아키텍처인데요. PG겐 논문은 ICLR 2018년도에 발표가 되었고 PG겐 논문이 나온 이후에 스타일겐 논문이 나왔고 스타일겐은 이러한 PG겐의 한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스코어는 FID 스코어인데요. FID는 겐 분야에서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의 퀄리티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FID 스코어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위쪽에 보이는 테이블은 스타일겐 논문에서 제시했던 표인데요. 기본적인 PG겐 아키텍처는 FFHQ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FID 스코어가 8.04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스타일겐에서 활용된 다양한 테크닉들이 하나씩 추가적으로 적용됨에 따라서 FID 스코어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일겐에서는 PG겐 아키텍처를 간단히 튜닝해서 성능을 올리고 거기에 매핑 네트워크와 스타일 입력을 추가해서 성능을 더욱 개선시켰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레이턴트 벡터인 Z에서부터 출발해서 해상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라 컨스턴트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중간중간에 스타일 입력이 들어오도록 바꾸어서 더욱 성능을 개선시킵니다. 이어서 노이즈 인풋을 추가해서 더욱 성능을 올리고요. 거기에 학습할 때 여러 개의 스타일을 섞었을 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믹싱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했을 때 더욱 FID 스코어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소개하는 스타일겐2에서는 이러한 스타일겐을 더욱 개선시키는데요. 기본적인 스타일겐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4.40 정도의 FID 스코어를 갖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대신에 컨볼루션 웨이 값을 디모듈레이션하고 또한 16개의 배치마다 레이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성능을 더 올리고요. 그리고 스타일겐2에서 제안하는 패스 랭스 레귤러라이제이션과 새로운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 FID 스코어가 더욱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평가 지표인 FID 스코어도 더 개선을 시켰고요.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패스 랭스 측면에서도 길이가 감소하여 더욱 개선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스타일겐2에서는 더욱 큰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보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스타일겐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blob-like artifact 혹은 droplet artifact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말 그대로 얼룩과도 같은 물방울 무늬에 인공물이 보인다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은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물방울 형태의 인공물이 결과 이미지에서 발견된다는 것이고요. 본 논문의 저자들은 기존의 스타일겐 1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다인 레이어, 즉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 레이어가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과 이미지에서도 보일 뿐만 아니라 생성자의 액티베이션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인간이 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러한 물방울 모양의 아티팩트가 작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티팩트는 결과 이미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성자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해상도가 커짐에 따라서 훨씬 앞쪽에서부터 이러한 물방울 무늬가 보인다는 겁니다. 본 논문에 따르면 대략 64by 64 해상도에서부터 이러한 아티팩트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아티팩트는 해상도가 커질 때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며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에서도 미약하게나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셋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스타일겐 1의 고질적인 문제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 점은 피처맵 상에서 이러한 드롭렛 아티팩트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결과 이미지에서는 조그맣게 물방울 모양의 아티팩트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인간이 보았을 때 정상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논문의 저자는 약 0.1%를 제외한 대부분의 결과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말하고요.
반면에 피처 맵에서 이러한 드랍플렛 얼티팩트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처럼 결과 이미지가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은 콜옵션이 발생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약 1000장 중에 1장 정도의 이미지가 이렇게 콜옵티드 된다고 주장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코멘트를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레이턴트 벡터를 매니플레이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은 생각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타일겐을 활용해서 다양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변경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간혹 이와 같이 이렇게 이미지가 붕괴되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단순히 스타일겐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지만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거나 매니플레이션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좋은 레이턴트 벡터를 찾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콜옵티드 되는 문제를 실제로도 더욱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본 논문에서는 아다인 레이어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어서 스타일겐의 문제 상황 두 번째는 바로 페이즈 얼티팩트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마치 단계가 있는 것처럼 특정 요소에 대해서는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특정한 로케이션에 스톡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치아와 같은 요소가 고정되는 사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인물의 얼굴의 방향성을 바꾸도록 매니플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코의 위치나 얼굴의 방향, 귀의 방향 등은 성공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치아 쪽을 확인해 보시면 치아의 위치는 고정되어서 비교적 변경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파란색 위치에 그대로 고정되어서 이 앞니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고 있죠. 즉 이상적으로 우리가 매니플레이션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러한 치아의 위치 또한 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에 특정한 요소가 고정되어서 픽스드 포지션을 갖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바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에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의 동작 원리를 고려하면 먼저 해상도가 낮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학습을 시켜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해상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전체 네트워크가 점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여기에서 해상도가 낮은 부분의 컨볼루션 레이어부터 차근차근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각 레졸루션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된 뒤에 다음 레이어를 붙여서 또 새롭게 학습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각각의 레이어는 최대한 높은 프리퀀시의 디테일을 생성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4 곱하기 4짜리 이미지를 만드는 형태로 앞쪽 레이어가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질 텐데요. 이때 실제 리얼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생성되는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리얼 이미지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도록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앞쪽 레이어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다 시킨다는 것은 겐 특성상 높은 프리퀀시 디테일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 흔히 이미지 분야에서 프리퀀시가 높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인접한 픽셀 간의 값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프리퀀시가 낮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퍼져 있는 형태로 인접한 픽셀들의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의 얼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면 4 곱하기 4 정도의 해상도인 경우 이 중간 부분은 사람의 얼굴에 위치한 경우가 많을 거고요. 외곽 부분에는 머리카락이나 배경과 같은 요소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인접한 픽셀 간의 픽셀 값의 차이가 크다면 즉 인텐시티 차이가 클 수 있는데요. 만약 로우 레졸루션 즉 저해상도 파트에서 이미 높은 프리퀀시 디테일을 갖는 이미지를 만들어 버렸다면 후반부에 있는 레이어는 그러한 요소를 감안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미지의 디테일을 살리는 방식으로 결과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질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인접한 픽셀 간의 차이가 커질 수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치아와 같은 요소의 형태를 로우 레졸루션 파트에서 완전히 미리 잡아버리는 경우 형태가 고정되어서 쉽게 변경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피처 맵을 시각화해서 다음과 같이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 때 해상도가 비교적 낮은 파트에서 아웃풋 피처 맵을 확인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프리퀀시가 높은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처럼 치아와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하얀색과 이 검은색의 경계가 명확해서 어떤 위치에 치아가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눈에 보아도 명확히 보이죠. 반면에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즉 본 논문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을 빼버리게 되는데요. 이처럼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중간 레졸루션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형태를 확인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더 로우 프리퀀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나 치아와 같은 요소의 위치 또한 조금 더 변경되기 쉬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을 제외해서 이러한 페이즈 아티팩트 문제를 개선합니다. 이제 스타일겐2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볼 것은 바로 드롭플렛 아티팩트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이러한 드롭플렛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그 이유는 아다인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피처 맵에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개별적으로 정교화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 있는 피처들의 정보가 소실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배치 단위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각각의 이미지마다 각각의 채널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 즉,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의 채널마다 개별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피처들의 정보가 소실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피처 맵과 바로 옆에 있는 피처 맵 사이에서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두 가지 피처 맵이 중요한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스타일 정보를 바꾸기 위해서 각각의 채널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두 피처 간에 연결되어 있는 연관성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먼저 각각의 피처 맵들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고 외부에서부터 건너온 스타일 정보를 통해서 모듈렛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즉 기존의 스타일겐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B번 그림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더욱더 자세하게 그려 넣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블럭들을 확인해 보시면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고 모듈렛을 진행해서 피처 맵마다 스태티스틱스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스타일 정보를 넣어서 이러한 블럭들을 거치면서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고 노이즈를 반영하고 이어서 스태티스틱스를 변경하고 업샘플링한 뒤에 다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고 노이즈 반영하고 다시 스태티스틱스를 변경하고 이러한 방식을 반복하는데요. 이때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민값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바꾸어도 기능상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피처 맵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변경하면서 최대한 스타일 블락의 외부에서 피처 맵들의 값을 변경하는 시도를 합니다. 즉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블락의 외부에서 이러한 피처 맵들의 스태티스틱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락이 있을 때 노멀라이제이션 기능을 수행한 뒤에 그 다음에 노이즈가 들어가는 형태로 순서를 바꾸었고요. 민값은 건드리지 않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만 변경하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컨볼루션 연산의 결과로 나온 피처 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스태티스틱스를 변경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연관된 피처들의 정보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더 나아가서 컨볼루션 연산을 거친 피처 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듈레이션을 적용하지 않고요. 대신에 컨볼루션 연산에 쓰이는 웨이트 값에 대해서 모듈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즉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때 커널을 쭉 슬라이딩하면서 합성곱을 수행하는데요. 그때 곱하는 양, 즉 웨이트 값에 대해서 모듈레이션을 대신 진행합니다. 즉 피처 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컨볼루션에 사용되는 웨이트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피처 맵을 직접적으로 정교화하지 않고 특정 레이어에서 피처 맵이 어떠한 스태티스틱스를 가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적절한 웨이트 값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형태로 정교화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을 바꾸기 위해서 모듈레이션을 진행할 때 컨볼루션 웨이트 값을 대신 건드려서 모듈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컨볼루션 연산에 사용되는 웨이 값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여기에 스케일링 팩터를 곱해서 모듈레이티드 웨이츠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노멀라이제이션 과정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인풋 액티베이션이 유닛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값을 갖는 IID 랜덤 베리어블일 때 이때 우리는 아웃풋 액티베이션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값으로 바로 다음과 같은 값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웨이 값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값이 어떻게 나올지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아웃풋 액티베이션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값이 바로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냥 애초부터 컨볼루션 연산 한 번만 수행하더라도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대신 구할 수 있는 거죠. 즉 기존의 모듈레이티드 웨이츠를 바로 이러한 아웃풋 액티베이션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값을 이용해서 나누어준 값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바로 이러한 웨이 값을 이용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의도하는 노멀라이제이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기존의 아다인 레이어를 사용할 때의 아키텍처와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그것과 사실상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바꾼 것이고 이렇게 변경된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피처 맵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진 않고 컨볼루션 연산에 사용되는 웨이 값만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피처들의 연관성을 덜 해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즉 확인해 보시면 기존의 컨볼루션 연산으로 나온 피처 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아키텍처에서 바로 다음과 같이 컨볼루션 연산에 사용되는 웨이 값만 모듈레이션을 진행하고 디모듈레이션을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이러한 웨이 값을 이용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도록 만들었고 이렇게 하더라도 기존의 아다인 레이어가 수행하는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면서 피처 맵들이 가지는 연관 관계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아키텍처를 변경하되 기존의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장점은 즉 핵심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주면서 단점은 개선하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변경해 주었고 이러한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값으로 나누어 줄 때는 다음과 같이 작은 상수값인 입실론을 분모 쪽에 적용해 줌으로써 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타일겐 1에서 사용되었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러한 디모듈레이션으로 대체해서 블롭-like 아티팩트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full controllability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아키텍처가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기존과 사실상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컨트롤러빌리티가 있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수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이러한 웨이 디모듈레이션으로 대체했을 때 기존 스타일겐 1에서 존재했던 아티팩트가 결과 이미지 및 액티베이션 레벨에서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과 함께 설명드리자면 스타일겐 1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아키텍처이지만 다음과 같은 물방울 모양의 비저블 아티팩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일겐 2를 이용했을 때에는 이러한 드롭플렛 아티팩트가 제거되고 결과적으로 결과 이미지 및 액티베이션 레벨에서 이러한 물방울 무늬의 아티팩트가 보이지 않고 결과 이미지의 퀄리티 또한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이는 그림은 콜스 그레인드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미지고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소스 B에서 보다 세밀한 스타일 정보를 가져와서 스타일 믹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위쪽에 보이는 그림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웨이트 디모듈레이션을 사용할 때의 예시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은 기존의 스타일겐 1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 위쪽, 즉 스타일겐 2에서는 웨이트 디모듈레이션을 사용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콜스 그레인드한 정보는 유지가 되면서 이러한 색상과 같은 보다 파인 그레인드한 피처들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배경색과 같은 색상 정보 위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얼굴의 형태, 방향 등은 변경되지 않고 파인 그레인드한 피처 위주로 소스 B에서 스타일 정보를 가져와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의도한 스타일 정보만 보다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기존의 스타일겐 1에서의 아키텍처를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가 스케일 스페시픽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믹싱이 수행됨에 따라서 표정이 변경되거나 얼굴의 형태도 변경되는 방식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스타일 정보 또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 피처를 적절히 의도하는 방향대로 컨트롤하면서 결과 이미지를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확인해 보시면 이처럼 특정한 두 가지 스타일이 섞였을 때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미지가 손상된 형태로 얼티팩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스타일들을 섞었을 때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더불어 특정한 피처들이 여러 개의 스타일, 이때 배경이나 인종과 같은 그러한 스타일 정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들이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웨이트 디모듈레이션을 사용했을 때 스타일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지역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의도하는 정보만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되는 방식이 예측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위쪽에 보이는 이미지들은 소스 B가 변경됨에 따라서 각각의 이미지가 바뀌는 방식 또한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모든 이미지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눈의 모양이나 표정 또한 비슷하게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색상이 변경될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스 B에 따라서 각각의 이미지가 모두 적절하게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4개의 이미지 모두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4개의 이미지가 변경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 예측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소스 B와 소스 A가 갖고 있는 특정한 스타일들이 조합될 때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얼티팩트 같은 경우는 1번, 3번, 4번 이미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2번 이미지에서만 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스 A의 두 번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특정한 스타일이 소스 B에서의 특정 스타일과 엮였을 때, 같이 믹싱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스타일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위쪽에 있는 스타일겐 2의 경우 이미지가 변경되는 과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도록 거의 전반적으로 모든 이미지가 같은 방식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니플레이션 하는 관점에서 보다 이상적인 특성입니다. 이어서 스타일겐 2에서는 이미지 퀄리티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겐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었던 FID 스코어와 프리시전 리콜 스코어는 많은 논문에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등장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FID 스코어나 프리시전 앤 리콜 같은 경우는 이미 학습되어 있는 CNN 기반의 이미지 분류 모델을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하여 이미지의 피처 값을 뽑은 뒤에 그것을 분석하여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 지표도 완전한 평가 지표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이미지 분류 모델은 실제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평가 지표가 같은 값을 보이더라도 PPL에 따라서 이미지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때 Perceptual Path Length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이턴트 벡터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미지가 얼마나 부드럽게 바뀔 수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PPL이 낮게 형성될수록 더욱 쉐입을 잘 살리는 오브젝트를 잘 생성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왼쪽 모델은 Config A, 즉 스타일겐 1 논문의 아키텍처를 따른 이미지 생성 결과이고요. 모델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타일겐 2 모델을 이용했을 때 만들어진 결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중에서 FID 스코어 및 프리시전 앤 리콜 값이 유사하게 나온 이미지의 집합을 가져와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PPL 값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 논문에 따르면 PPL이 낮을 때 대체로 더 좋은 결과 이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스타일겐 1에서는 이처럼 자동차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의 얼티팩트가 존재하는
이미지가 간혹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타일게인2의 경우 보다 자동차의 쉐입을 잘 살린 결과 이미지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생성자를 학습할 때 최대한 PPL을 낮출 수 있도록, 즉 좋은 결과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미지넷을 이용해서 학습한 분류 모델은 쉐입보다는 텍스처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클리어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다시 말해 보다 텍스처에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 모델이 학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FID나 Precision and Recall은 인셉션 V3나 VGG에서 온 하이레벨 피처에 기반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사실 텍스처보다는 쉐입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처럼 실제 고양이와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털의 문양과 같은 텍스처의 정보가 더 없는 상태에서 쉐입만 갖고 있는 그림이 주어져도 인간은 그 그림이 고양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해당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만 잘 살려서 쉐입만 표현하더라도 인간이 이러한 그림을 보았을 때 이 그림은 고양이를 의미하는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즉 인간은 펜으로 단순하게 그린 그림도, 즉 쉐입 위주의 데이터 또한 쉽게 사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텍스처에 보다 큰 가중치를 두어서 사물을 인식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FID 및 Precision and Recall과 같이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평가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가 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스타일겐1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 PPL인데요. 이러한 PPL 점수가 낮은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야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PPL은 레이턴트 벡터가 특정 단위로 계속해서 움직임에 따라서 결과 이미지 또한 서서히 바뀔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라고 했는데요. PPL이 작다는 것은 이미지가 부드럽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아티팩트가 포함된 브로큰 이미지의 경우 이러한 PPL 스코어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레이턴트 벡터를 조금만 바꾸어도 결과 이미지가 많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이러한 PPL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이러한 브로큰 이미지를 덜 생성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결과 이미지의 PPL이 작도록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되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리전을 효과적으로 스트레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이처럼 퀄리티가 높고 인간이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아티팩트가 덜 포함된 이미지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PPL 스코어를 계산할 때에도 VGG와 같이 텍스처에 민감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PPL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PPL이 작다는 것은 레이턴트 벡터를 조금씩 바꾸어 나갈 때 만들어지는 결과 이미지의 쉐입, 텍스처 등이 서서히 변경되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PL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데요. 사실 PPL 그 자체를 단순히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레이턴트 벡터를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만들어지는 결과 이미지가 부드럽게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쉽게 이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PPL을 계산할 때 VGG와 같은 네트워크에 이미지를 폴딩 시켜야 된다면 그것 또한 컴퓨팅 자원을 소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PPL 스코어를 낮추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Path Length Regularizer를 사용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흔히 두 가지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사용하는데요. 먼저 레이지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단순하게 정교화를 진행할 때 매번 정교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한 번씩 게으르게 수행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로 로스를 적용할 때마다 이러한 텀을 함께 계산해서 적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인 로스 펑션보다는 이러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적게 계산해서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아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미니 배치 단위로 학습을 함에 있어서
16번마다 한 번씩만 이러한 R1 Regularization을 사용했고, 이때 Path Length Regularization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16번마다 한 번씩만 이러한 정교화를 진행하도록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Path Length Regularization은 본 논문에서 생성자를 학습할 때 사용한 정교화 테크닉인데요. 이는 네트워크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정교화 텀으로 StyleGAN2에서 효과적으로 동작합니다. 포뮬레이션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레이턴트 벡터인 W로 미분한 자코비안 매트릭스와 Y를 곱해서 그 값을 미니마이즈 합니다. 이때 Y는 실제 이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교화 텀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야코비안 매트릭스가 이 W에 대해서 올소고널한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논문의 부록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이유는 바로 방향과 상관없이 이 W, 즉 레이턴트 벡터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만큼 만들어지는 결과 이미지 G of W도 일정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랭스만큼, 특정한 크기만큼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레이턴트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할 때는 통상적으로 고정된 크기만큼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 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 이미지도 일정하게 부드럽게 변경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즉 이러한 포뮬레이션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올소고널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랭스가 프리저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턴트 벡터 W를 특정한 크기만큼 변경시키면 만들어지는 결과 이미지도 특정한 크기만큼 변경되는 거죠.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보다 스무스한 제너레이터가 실제로 레이턴트 벡터를 인버전할 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입니다. 즉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스무스한 제너레이터가 더 쉽게 레이턴트 벡터를 인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나오는 이유는 W 벡터 또한 다변수 벡터이고 만들어지는 결과 이미지 또한 변수가 여러 개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G of W를 W로 미분한 값은 다음과 같이 벡터를 벡터로 미분한 자코비안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때 이러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명시적으로 계산하지는 않고 대신 다음과 같이 생성자를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 이미지에 랜덤한 이미지 Y를 곱해서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W 벡터로 미분해서 그 값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때 들어가는 A 값은 러닝 에버리지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패스 랭스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실제로 이미지를 매니플레이션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정교화 텀인데요. 우리가 이미지를 매니플레이션 할 때 급격하게 이미지가 변경되지 않고 서서히 부드럽게 결과 이미지가 변경되고 전반적으로 PPL 스코어 또한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미지 또한 인간에게 부자연스러운 얼티팩트가 적은 형태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학습이 되어 있는 StyleGAN2 모델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퍼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간략히 설명드렸듯이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로는 바로 치아나 눈과 같은 특정한 요소가 부드럽게 이동하지 않고 특정한 자리에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주 보이는 현상으로는 Strong Location Preference가 있는데요. 바로 치아나 눈과 같은 디테일한 요소에 있어서 그러한 요소가 특정한 로케이션에 고정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로케이션으로 위치를 이동하기 전에, 즉 점핑하기 전에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페이저 아티팩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피지계는 각 레졸루션마다 충분히 학습을 마친 뒤에 다음 레졸루션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각각의 레졸루션은 아웃풋 레졸루션에 대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서 이미지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고자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간 레이어에서 과도한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유발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렸듯이 로우 레졸루션 파트에서 이미 이처럼 인접한 픽셀 간의 차이가 큰 형태로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이 존재한다면 이처럼 확연하게 픽셀 값이 차이가 나는 형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픽셀 값이 급격하게 바뀌는 눈동자나 치아와 같은 요소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위치에 어떠한 요소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미 로우 레졸루션 파트에서
명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서 우리가 레이턴트 매니플레이션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쉽게 변경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얼굴의 방향이나 귀와 같은 요소들은 부드럽게 변경이 이루어지지만 앞니의 위치는 고정되어서 기존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대신에 단순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다시 적용하여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피직에는 각각의 레졸루션마다 완전히 충분히 학습을 진행해서 먼저 로우 레졸루션 피처들을 만든 뒤에 파이너 디테일을 채우는 방식인데요. 아래쪽에 보이는 세 가지 아키텍처 A, B, C는 각각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어 레졸루션 레이어에 의해서 significantly 영향을 받지 않는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레이어를 붙여나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의 아키텍처를 구성한 상태에서 엔드-투-엔드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통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처럼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번 네트워크를 확인해 보시면 MSG 겐이 있는데요. MSG 겐에서는 멀티플 스킵 커넥션을 이용해서 G와 D의 해상도를 매칭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흔히 우리가 레지듀얼 러닝을 이용해서 겐을 학습한다고 하면 G와 D 내부에서만 레지듀얼 커넥션이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MSG 겐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사이에서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유넷과 같은 구조에서는 생성자 G 안에서만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곤 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네트워크들은 기본적으로 생성자와 판별자 사이에서 어떻게 커넥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아키텍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C번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레지듀얼 네트워크 기반의 겐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면 생성자 내부에서만 레지듀얼 러닝을 사용하고요. 판별자 또한 판별자 내부에서만 레지듀얼 러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겐에서 레지듀얼 러닝을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TRGB는 2RGB라고 현재 갖고 있는 아웃풋 텐서에서 채널의 크기를 3으로 바꾸어서 실제 인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형태로 바꾸어주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RGB는 From RGB, 즉 이미지 형태의 3채널 텐서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업과 다운은 각각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으로 일반적으로는 채널을 유지한 상태로 너비와 높이, 즉 레졸루션을 키우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키텍처는 생성자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따로 개별적인 아키텍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데이터 세트마다 총 9번의 실험을 통해 각각의 쌍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진행할 때 가장 성능이 좋은지를 확인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생성자로는 아웃풋 스킵, 그리고 판별자의 아키텍처로는 레지듀얼 넷을 사용할 때 가장 우수했다고 주장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FID와 PPL 스코어가 각각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아웃풋 스킵을 사용하고 판별자는 레지듀얼 넷 구조를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레이어를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의 아키텍처를 구성한 뒤에 단순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 기존의 페이즈 아티팩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기존 스타일 겐에서는 특정한 피처, 즉 눈동자나 치아와 같은 특정 요소가 다음 프리폴드 로케이션으로 이동하기 전에 한 부분에 머무르는 현상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치아나 눈동자와 같은 요소가 다소 인간에게 부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로 특정한 위치에 스톡돼서 이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타일겐2에서는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의 장점을 유지한 상태로 단점을 개선하는 아키텍처를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이미지에 존재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특정한 로케이션에 스톡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매니플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치아의 위치나 눈동자의 위치 또한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타일겐2 논문에서는 각각의 해상도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데요. 이때 각각의 해상도가 실질적으로 최종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2RGB 레이어가 만드는 아웃풋 픽셀 밸류들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값을 비교합니다. 이때 총합을 100%로 노멀라이제이션 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스타일계는 기본적으로 낮은 해상도부터 큰 해상도까지 차근차근 해상도를 높여가면서 각각의 레이어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죠. 이때 각각의 레이어는 2RGB 레이어를 통해서 실제 결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때 각각의 레이어들이 만드는 아웃풋 픽셀 밸류들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값이 높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결과 이미지에 미치는 컨트리뷰션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픽셀 값들을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값을 비교할 때 총합을 100%로 노멀라이제이션해서 그 컨트리뷰션을 비교한 것입니다. 다만 본 논문의 저자들은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테크닉들을 적용한 뒤에 사이즈는 별도로 증가시키지 않고 기존의 스타일겐 1에서의 아키텍처 크기를 유지한 상태로 학습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512x 512 레이어에 비해서 1024x 1024의 컨트리뷰션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웃풋 픽셀 밸류들의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값을 비교한 것인데 가장 높은 해상도를 담당하는 레이어인 1024x 1024 레이어가 낮은 컨트리뷰션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과 이미지의 크기 또한 1024x 1024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 레이어가 가장 높은 컨트리뷰션을 갖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기존 아키텍처와 동일하게 작은 사이즈를 가질 때는 1024x 1024의 컨트리뷰션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에는 네트워크의 캐퍼시티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때 커널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등으로 파라미터의 개수를 보다 높여서 캐퍼시티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가장 높은 레졸루션 레이어의 피처 맵의 개수를 2배로 만들어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즉, 캐퍼시티를 증가시켜 준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갖는 레이어의 컨트리뷰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네트워크의 캐퍼시티를 증가시킨 결과 평가 지표상으로도 좋은 결과를 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보이는 config F가 본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한 스타일겐2 논문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config E는 스타일겐 1에서부터 출발해서 weight demodulation 및 path length regularization 등 스타일겐 2 논문에서의 모든 메서드를 적용하되 네트워크의 크기만 기존 스타일겐 1과 동일하게 작게 설정되었을 때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config E와 config F는 네트워크의 캐퍼시티만 다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보이는 두 네트워크 모두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을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이며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갖는 레이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캐퍼시티를 증가시켰을 때 이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성능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인버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타일겐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매니플레이션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스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인코딩 스텝인데요. 특정한 이미지 X가 있을 때 이러한 X를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는 것을 인코딩 스텝이라고 하고요. 이처럼 적절히 레이턴트 벡터인 W를 인코딩하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매니플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등으로 매니플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먼저 적절한 레이턴트 벡터인 W를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버전은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메서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흔히 우리가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할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고 지금 태스크는 레이턴트 벡터인 W 벡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벡터인 W를 스타일겐에 넣은 뒤에 만들어진 결과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결과 이미지가 특정 이미지 X와 같아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때 W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고요. 또한 단순히 이미지 레벨에서 L2나 L1과 같은 디스턴스 매트릭을 이용해서 이미지가 유사해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때
단순히 이미지 레벨에서 비교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VGG와 같은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결과 이미지와 우리가 타겟으로 설정한 이미지의 피처가 유사해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흔히 Perceptual Loss라고도 하고요. 이전에 다양한 논문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었던 테크닉으로 레이턴트 벡터인 W를 업데이트할 때도 이러한 방식이 더 좋은 인버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애덤과 같은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 이미지 X와 유사한 결과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W 벡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레이턴트 벡터인 W를 업데이트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스타일겐 1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블럭마다 스타일 정보를 2개씩 입력받는데요. 총 블럭의 개수가 9개죠. 그렇기 때문에 총 18번 스타일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18개를 개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스타일 벡터를 업데이트할 때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스타일겐2 또한 인버전 메서드를 제안하는데요. 스타일겐2에서는 새로운 프로젝션 메서드를 제안합니다. 이때 인버전은 매핑 혹은 프로젝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전까지 나왔던 일부 논문에서 사용했던 확장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기본적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사용하되 생성자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W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이미지와 완벽히 동일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수행해보면 너무 완벽하게 특정 이미지에 피팅된 인버전 결과를 얻는 경우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등으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피팅된 W 벡터를 얻기보다는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 정보가 적절히 매니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레이턴트 벡터를 얻는 것이 보다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겐2에서는 스타일 노이즈와 스토캐스틱 노이즈 두 개를 모두 업데이트하고요. 스타일 노이즈를 업데이트할 때는 램프드 다운 방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종합적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러닝 레이스를 줄여나갈 때는 코스인 스케줄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스토캐스틱 노이즈 또한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하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간섭이 있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스타일겐2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의 경우 인버전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성자 입장에서 당연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타일겐2의 경우 가짜 이미지는 거의 정확히 인버전이 가능했고요. 진짜 이미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가짜 이미지보다는 인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이미지의 경우에도 스타일겐1에 비해서는 인버전이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프로퍼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개의 타겟 이미지에 대해서 인버전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쪽에 두 번째 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스타일겐2를 이용해서 생성된 이미지의 경우에는 보다 인버전이 거의 완벽하게 매칭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사진의 경우 생성된 이미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정확하게 인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이즈를 업데이트할 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정교화를 진행하는 것이 매니플레이션 관점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정교화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처럼 원본 이미지와 세밀한 디테일이 거의 유사해질 수 있도록 인버전이 수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처럼 결과 이미지에 보다 하이 프리퀀시한 노이즈와 같은 데이터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버전을 수행한 뒤에 매니플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보다 의도하지 않았던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저자가 언급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스타일겐을 이용해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처럼 과도하게 모든 노이즈를 완전히 피팅시켜서 특정한 이미지와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면 매니플레이션 관점에서는 이미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자연스럽지 못한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 각각의 스타일들이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정교화 텀을 함께 추가해 주어서
결과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타일겐2는 특정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고요. 이러한 방법은 이미지 포렌식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일겐2의 경우에는 생성된 이미지의 경우 인버전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실제 이미지의 경우에는 인버전이 수행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실제 이미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버전이 수행되는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이미지가 생성된 이미지이고 어떤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인지 서로 명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일겐2의 특성을 이용하면 주어진 이미지가 생성된 이미지인지 혹은 진짜 이미지인지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스타일겐은 전반적으로 더욱 높은 인버전 성능을 보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젝션 메서드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동일한 메서드를 스타일겐1과 스타일겐2에 각각 적용해서 디스턴스를 구합니다. 이때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인버전 메서드를 이용해서 먼저 레이턴트 벡터를 찾은 뒤에 그러한 레이턴트 벡터를 다시 생성자에 넣어서 만들어진 인버전 결과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비교해서 그러한 이미지가 얼마나 다른지 디스턴스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스타일겐2가 전반적으로 더 낮은 디스턴스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실제 리얼 이미지의 경우 스타일겐1과 스타일겐2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진 않는데요. 생성된 이미지의 경우 스타일겐2는 보다 정확하게 원본 이미지와 거의 유사한 결과 이미지를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인버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버전을 기반으로 가짜 이미지와 진짜 이미지를 판별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인버전이 잘 수행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생성된 이미지의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인버전이 수행되어서 리얼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 각각의 분포가 다르다는 점에서 진짜 이미지인지 가짜 이미지인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때에도 이러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